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열흘에 걸쳐 이어지던 경남과 경북 지역 산불이 드디어 모두 잡혔습니다. 숨진 사람이 30명에 달하는 등 역대 가장 많은 희생자를 냈습니다. 이제 곳곳에 남아있는 잔불을 관리하고 이재민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먼저 지리산까지 위협했던 경남 산청 산불 소식부터 정혜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 능선을 타고 끝없이 이어지는 시뻘건 불길. 이곳 경남 산청군에서 산불이 시작한 건 지난 21일입니다. 강한 바람을 탄 불길은 인근 하동과 진주에 이어 지리산 국립공원 일부까지 확산하며 일대를 시커멓게 태웠습니다. 하지만 밤샘 진화 작업을 이어간 끝에 결국 주부를 잡았습니다. 오늘 13시로 산청과 하동 지역에 주불이 진화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 213시간이 걸렸습니다. 열흘 동안 여러 악조건이 겹치며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해발 900m 지점인데다 경사까지 급해서 소방차 등이 접근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대신 산불 진화 헬기를 동원했지만 불길은 잡힐만 하면 되살아났습니다. 산불 진화 헬기로 많은 물을 투하했으나 불이 낙엽층 아래에 있기 때문에 꺼진 산불이 다시 되살아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주불은 잡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내일부터 산불에 유리한 고온 건조한 서풍이 불고 당분간 비 예보도 없습니다. 축구장 2,600개에 달하는 면적을 태운 경남 산청 산불. 진화 작업을 하다 불길에 고립된 산불 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집을 잃은 이재민은 2,000명이 넘습니다. 산불이 다시 발생하는지 철저한 감시와 함께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과 복구 작업이 필요합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네, 이번엔 앞서 주불이 잡힌 경북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수십 년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이 이제 필요할 텐데 대피소 현장으로 가보죠. 자, 김상 기자, 지금 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저는 대피소가 차려진 안동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 뒤로 보이는 체육관 실내엔 이재민 280여 명이 머무르고 있는데요. 이곳뿐만 아니라 학교, 건물 등 크고 작은 대피소를 모두 포함하면 안동 시내엔 1,600여 명, 경북으로 확대하면 약 7천여 명이 대피 생활을 하는 걸로 파악됩니다. 이재민들은 구호용 텐트에서 숙식을 지원받고 있는데요. 대피 생활이 일주일을 넘어가고 밤사이 꽃샘추위도 찾아오면서 일부는 지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다행히 전국 곳곳에서 구호의 손길도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식품과 옷가지 같은 기초 구호물품뿐만 아니라 의료봉사와 통신장비 지원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당장 일상을 되찾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이재민들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까? 네, 제가 오늘 현장에서 이재민 분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소식은 준비한 리포트로 확인하겠습니다. 노란 구호 텐트가 실내를 가득 메웠습니다. 구호용 옷가지와 이부자리를 나눠받고 급식으로 끼니를 해결합니다. 몸만 뛰쳐나온 이재민들의 대피소 생활도 언 일주일. 당장은 버텨도 초토화된 일상을 되찾기엔 막막함이 앞섭니다. 수십 년 터전을 잃고도 먹고 살 걱정이 앞서 폐허가 된 집 앞 텃밭을 매일 오고 갑니다. 저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네 대까지 지금 100년이 넘었어요. 화물차 끌고 밥 먹으러 요 왔다가 또 밥 먹고 나면 아침 먹고 나면 또 일하러 나갔다가 뭐 그래도만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일은 맹해야 되고 또 다수는 고령층이지만 10명 남짓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대피소가 마련된 안동체육관입니다. 보시듯이 텐트가 늘여져 있는데요. 네, 이 옆 한켠에선 아이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재민 가정에서 계속 봐줄 수 없어서 시의 돌봄 지원에 의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휴교가 끝나는 내일부터는 등하교를 해야 하는데 연수원 등 임시 주거시설은 거리가 멀어 이곳 체육관을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트라우마도 걱정입니다. 이제 책가방 맨 상태로 지금 대피한 아이들도 있거든요. 이게 집이 타는 모습을 본 친구들도 있어서 사실 그 부분에 조금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 기약 없는 대피 생활에 이재민 가정의 일상 복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경북 지역에는 재발화 신고도 있었는데 모두 진화가 된 거죠?
네, 경북 지역은 그제를 기점으로 주불은 모두 잡혔습니다. 다만 어제까지 안동과 의성 등 곳곳에서 재발화 신고가 접수돼 헬기와 진화대가 투입됐는데요. 오늘도 청송 파천면 야산에서 산불이 다시 일어나 새벽부터 진화 작업이 펼쳐졌습니다. 인근 주민 대피 명령까지 내려져 긴장감이 고조됐었는데 다행히 오전 내로 불길은 모두 잡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내로 이 같은 잔불 정리 작업이 모두 마쳐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재민 지원을 위해서 약 1년 정도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조립식 주택 100동을 우선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체육관에서 JTBC 김산입니다. 경북 안동의 한 골프장도 산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골프장이 뚫리면 인근 마을까지 위험해진다는 말에 직원과 캐디들이 물이 담긴 해저드에서 물을 끌어다가 닷새 동안 밤낮으로 불을 껐습니다. 배승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흰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바람을 타고 산등성이를 따라 불이 넘어옵니다. 불 보이는데. 지난 25일 경북 안동의 한 골프장입니다. 곧바로 경기는 중단됐고 전원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밤 10시쯤 캐디 20명이 불길을 뚫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원에서 어떻게든 처음에는 골프장을 살려보자는 의미에서 왔는데 보니까 또 뒤에 마을이 위험하더라고요. 여기가 뚫려버리면 잔디에 물을 주는 차량 4대와 살수차 1대로 불길이 넘어오는 1km 구간에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4인 1조로 다니면서 불이 산 아래로 내려오면 물을 쏘고 땅을 뒤집었습니다. 나 말라 죽어. 나 말라 죽는다고. 전기와 수도가 끊겨 해저드 3곳의 바닥이 드러날 때까지 물을 끌어다 썼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물을 뚫어 갔다 온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봤을 때는 다 탔을 거라고. 소방대와 헬기 지원 없이 1km 넘게 방어선을 지켜냈습니다. 여긴 진짜 거의 목숨 걸고 하신 거죠. 뭐 밑에 보면 거의 낭떠러지거든요. 근데 밑에 그 줄 잡고 내려가서 밑에서 물벌에서 끄시고. 오늘까지 닷새째 캐디 수십 명이 밤낮으로 감시조를 운영하며 재발하는 불을 껐습니다. 여기는 8번, 9번 넘게 불이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최대한 발로 밟고 물로 끄고. 이들이 골프장을 지켜내면서 불은 인근 마을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반대쪽으로는 하회마을이 넘어가는 불길이고 이쪽으로는 다시 의성으로 내려가는 불길이고. 항공 영상을 보면 산불은 골프장을 넘지 못했고 골프장 앞쪽은 모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정부가 이번 산불 피해 복구와 미국발 통상위기 대응,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서 약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긴급 현안 관련 경제관계 장관 간담회를 열고 추경 추진 계획을 밝히며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10조 원으로 민생 경제 회복과 재난 극복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시민들이 장비도 없이 무너진 건물 잔해 사이로 팔을 넣습니다. 필사적인 구조 작업으로 결국 한 사람을 구해냅니다. 규모 7.7의 강진이 난 미얀마에선 사망자가 1,600명을 넘었습니다. 10만 명까지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전통사원이 형체를 알 수 없게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리는 건물 잔해와 살림살이가 처참하게 뒤엉켰습니다. 무너진 대학 건물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나이를 책차례 나이를 이제လှုပ်သွားတော့ကလေးတွေရောအောက်ဆင်းကြမယ်ဆိုပြီးတော့ဆရာကပြောတော့အောက်ကိုအကုန်ဆင်းကြတာပေါ့နော်လမ်းမထွက်နေကြတာပါလေရှင်. 절망한 주민들은 거리에서 스님과 함께 기도하며 울부짖었고 밤에는 잠에 들지 못해 운동장과 공터 등에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진앙과 가까운 만달레이의 우리 교민 30여 명은 한 식당에 모여 지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진 때문에 무너진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식사 제공을 해주고 있고 저녁에 잠자리도 이렇게. 규모 7.7의 지진이 미얀마를 강타한 지 사흘째. 사망자는 1,644명으로 전날보다 11배 이상 불었고 부상자는 3,408명에 달합니다. 미얀마 군정은 피해가 큰 6개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도로와 다리가 파손돼 구조대의 접근이 어려운 데다 전력이 차단되고 통신망까지 파괴돼 피해 규모 파악도 쉽지 않습니다. The difficulty for now is we're out of power.
out of water and out of any network. That's why I say food for those people are one of the top priorities for us. 태국 방콕에서도 지진 여파로 33층 규모의 건물이 무너지는 등 17명이 숨지고 83명이 실종됐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0만 명이 넘을 가능성이 36%라고 봤습니다. 오랜 내전 상황도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미얀마 반군은 지진 피해 지역에서 2주간 휴전을 선언했지만 군부는 공습을 이어가고 있어 구호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JTBC 양정진입니다. 저희 JTBC 취재팀은 오늘 새벽 미얀마에 도착해서 강진 피해가 가장 큰 제2도시 만달레이 진앙지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8시간 넘게 달려서 현재는 수도 네피도 행정구역 안에 핀마나라는 곳에 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거기까지 가는 길은 험난하고 또 처참했습니다. 이도성 특파원입니다. 취재진은 강진 발생 이후 유일하게 정상 운영되는 양곤 국제공항을 통해 미얀마에 들어왔습니다. 진앙지에서 650km 정도 떨어져 있는 남부 도시 양곤은 지진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차량을 타고 북쪽으로 향할수록 군데군데 지진이 핥힌 상처가 눈에 띄었습니다. 차량들이 지나다니는 다리도 지진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은 균열이 제 손이 그냥 들어갈 정도로 크게 생겼고 바닥에는 커다란 잔해들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반대편 도로엔 남쪽으로 떠나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저마다 짐을 짊어진 채 대형 버스를 타고 최대한 진원에서 멀어졌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피해 규모는 점점 커졌습니다. 도로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이번 지진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현장인데요. 이쪽을 보시면은 단단한 아스팔트가 마치 과자 조각처럼 부서졌습니다. 고속도로가 붕괴 위험으로 통행이 차단되면서 취재진 차량도 마을 사이로 난 작은 길로 옮겨 다니며 지진 피해 현장으로 더 가까이 갔습니다. 군용 트럭을 탄 민간인의 대피 행렬이 참사 현장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려줬습니다. 8시간여 만에 도착한 수도 네피도 핀마나시의 모습은 상상 이상으로 처참했습니다. 시내에 들어서자 곳곳에 무너져 내린 삶의 터전들이 비극의 현장을 보여줬습니다. 미얀마 핀마나에서 JTBC 이도상입니다. 이번 미얀마 지진은 피해를 키울 수밖에 없는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지진이 이례적으로 얕은 데서 시작이 됐고 지속 시간도 길었습니다. 또 오랜 내전으로 건물들은 지진에 취약했습니다. 이희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 미얀마 강진이 시작된 진원의 깊이는 지표면 아래 약 10km에 불과합니다. 얕은 곳에서 시작돼 땅에 더 큰 충격이 가해진 겁니다. 또 두 개의 지각판 사이에 있는 미얀마에는 사가잉 단층이 남북을 관통하는데 이 직선 구조의 단층대가 파열되면서 충격을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The ground movement involved, it's a little bit unique to that area. But in terms of like the length of rupture, this fault rupture, we're thinking that it was over 200 kilometers long. 전문가들은 단층이 미끄러지는 면적이 넓을수록 지진 규모도 더 커진다고 설명합니다. 굉장히 큰 단층면에 많이 미끄러졌기 때문에 큰 에너지가 발생이 됐고 그 결과로 큰 지진이 됐는데 워낙에 얕은 지진이다 보니까 지표의 지진동이 크게 전달이 돼서 일각에선 지난 1839년에 발생한 강진 이후 200년 동안 뒤틀려 있던 단층의 에너지가 한꺼번에 분출된 거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높은 인구 밀도, 내진 설계가 안 된 건물들도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미얀마 제2의 도시인 만달레이는 인구가 1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오랜 내전 탓에 경제가 황폐화됐고 건물이 노후화되면서 지진 대비에 더 취약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검찰 수사로 윤석열 대통령의 2차 계엄 모의 정황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계엄 해제안이 의결된 뒤 합참 결심실을 찾아온 윤 대통령은 화를 내면서 2차 계엄을 준비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러자 경호처는 김용현 전 장관과 박안수 당시 계엄 사령관만 남겨놓고 나머지 인원들을 반강제적으로 퇴장시켰습니다. 김민광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약 15분 뒤 윤석열 대통령은 합동참모본부 지하에 위치한 결심지원실로 이동했습니다.
결심실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머물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경호처 직원들과 함께 결심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계엄 실패에 대해 질책을 한 뒤 나머지 인원들의 퇴장을 명령했습니다. 당시 결심실에 머물던 군 관계자 A씨는 경호처 직원들이 김 전 장관과 박 총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들을 사실상 끄집어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결심실 인원들을 퇴장시키기 전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모의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했어도 비상계엄을 재선포하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차 계엄 시도는 없었다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한편 계엄사령관 신분으로 결심실에 계속 머물던 박 총장은 검찰 조사에서 아무것도 들은 게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 김 전 장관과 남겨진 뒤에는 침묵만이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직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레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사실상 한 대행의 재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제도를 악용한 입법 쿠데타라고 했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십시오.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입니다. 한 대행이 끝내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재탄핵을 추진하겠다며 압박에 나선 겁니다. 앞서 지난 28일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한 대행은 물론 나머지 국무위원들까지 탄핵하는 연쇄 탄핵을 경고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 이들과 이재명 대표를 내란 선동죄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하자 박 원내대표는 내란 획책이고 제2의 계엄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누가 누구를 고발하겠다는 것입니까? 만약 권성동 원내대표의 고발장이 접선다면 우리는 무고죄로 고발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을 마비시킨다며 민주당을 내란 정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 탄핵 시도는 탄핵 제도를 악용한 정권 장악용 쿠데타이자 명백한 내란 행위입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정당 해산 카드까지 거론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무회의가 마비되고 행정부 기능이 정지되기 전에 내란 정당 민주당의 정당 해산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8일 헌재에 마은혁 후보자의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여야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을 빨리 내달라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내는 전혀 다릅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소셜미디어에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선고가 늦어지는 데는 사정이 있겠지만 국민들은 불안함과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셈이냐? 헌재는 윤석열을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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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456선 의원들은 헌재를 찾아 압박했습니다. 소문대로 도저히 기각이나 각하의 논리를 세울 수 없어서 선고를 지연시키는 재판관이 있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을 죽이는 편에 섰음을 지금이라도 자각하기 바랍니다. 조국혁신당도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라도 밝히라며 오는 4일까지 선고 기일을 정하지 않으면 헌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집단 소송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협잡과 흥정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외양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오죽하면 침대 축구를 한다는 말이 다 나오겠습니까? 선고 지연, 그리고 급해 보이는 야당의 모습에 여권에서는 탄핵 인용이 안 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민당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기각사유도 차고 넘치고 각하사유도 차고 넘친다. 그래서 이게 평에서 결론이 안 나는 거고. 역으로 국민의힘 강경파 내에서도 이번 주 안에 결론을 내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네,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숙고의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건지 취재기자와 함께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법조팀의 연지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연지환 기자, 여러 추측들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고민이 뭘까요? 네, 보안이 유지되는 이 평의의 내용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추측의 영역입니다. 다만 이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점에 미루어 봤을 때 여러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재판관들 사이에서 절차적 정당성 또는 증거 능력 등의 이견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유추가 가능한 건데요. 가령 절차상 문제로 만약에 5대3으로 의견이 나누어져 있다고 가정하면요. 서로 설득하는 과정이 길어지면서 선고기일을 못 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일부 재판관이 절차 문제를 들어서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옵니다. 평의 시간도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는데요. 네. 한 전직 재판관은 쟁점 정리 등은 끝났을 수 있지만 재판관들끼리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논의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중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을 전했습니다. 네, 이번 주 안에는 선고 기일이 나올까요? 어떨까요? 내일부터는 오전 10시부터 이 평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일반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일단 이 달력을 한번 보시면요. 이번 주 수요일이죠. 오는 2일에는 상반기 재보궐 선거가 정해져 있어서 이보다 앞선 1일이나 2일에 선고기일 공지를 하게 되면 3일이나 4일에 선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치적 고려 대상으로 꼽혔던 한덕수 대행 탄핵 심판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가 모두 나온 상황이죠. 네.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권만 남은 상황이라서요. 변수는 그만큼 줄어들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 모레부터가 이제 4월이고 또 재판관 2명이 퇴임하기까지 3주밖에 안 남은 상황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다음 달 18일에 퇴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3주가 지나면 재판관은 6명만 남게 되고요. 정직 수인 7명에 미치지 못하게 되어서 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그 안에는 선고가 나오는 게 이 정상적이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는 만역 후보자 임명 빨리 하라고 계속 압박을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야당에서는 만약에 5대3으로 지금 의견이 나뉘어 있다면 마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 6대3으로 구도가 바뀔 수 있다 이런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중간에 임명이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변론 갱신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변론 재개 일정 등을 감안하면 마 후보자가 이번 주에 임명이 안 될 경우에 변론에 참여하기는 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법조팀의 연지환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우리 증시에서 금지됐던 공매도가 내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주가 부양하겠다며 막았던 건데 지나고 보니 별 효과가 없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1년 5개월을 박소연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2023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입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때 차익을 낼 목적으로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개인 투자자 사이에선 실제 주가를 떨어뜨리는 원흉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돌연 공매도를 금지했고 선거가 끝난 지난해 5월엔 재개 시점을 두고 관계 기관끼리 우왕좌왕하기도 했습니다. 6월엔 일부 재개하겠다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말에 대통령실이 이 원장 개인 희망이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내일부터 공매도가 전면 재개됩니다. 그 사이 주가 부양 효과는 있었을까? 1년 5개월간 코스피는 6.5% 올랐고 코스닥은 오히려 12.7% 내렸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각각 14%, 30% 오른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하면 상승폭은 미미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7개월째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세계적인 이제 뭐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정감 있게 포트폴리오 가져갈 수가 있는데 보통 가장 기본적인 게 롱숏을 같이 가는 거거든요. 과거 3차례 공매도 재개 사례를 보면 장기적으로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금융당국은 특히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불렀던 각종 제도가 정비된 만큼 큰 부작용은 없을 거란 입장입니다. 1년이 넘도록 저희들이 시스템과 제도를 갖다가 정비를 한 겁니다. 영향을 미치더라도 과거 사례나 이런 걸 봤을 때 단기적일 거다 이렇게 생각. 다만 미국 관세와 헌재 탄핵 심판 선고 등 굵직한 이슈들이 산재한 데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을 중심으로 변동폭은 커질 수 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주 상호 관세 구체적인 세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자동차에는 25%까지 매기겠다고 발표했는데 우리나라를 고율 관세 부과 국가, 이른바 더티 15에 포함시킬지도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사흘 뒤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앞서 자동차 관세 25%도 예고됐습니다. And what we're going to be doing is a 25% tariff on all cars that are not made in the United States. If they're made in the United States, there's absolutely no tariff.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는 예외 없이 시행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참모들에게 상호 관세와 관련해 더 세게 나가라고 압박한 걸로 전해집니다. 여러 번 협상을 진행해온 우리 정부도 상호 관세 시행은 정해진 수순이란 판단입니다. 문제는 상호 관세의 세부 조건을 알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유일하게 나온 원칙은 국가별로 개별 부과한다는 것뿐입니다. 다만 트럼프는 어떤 나라는 상당한 혜택을 볼 거라며 일부 무역 적자 국가들은 상호관세 면제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상호관세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고세율 관세가 부과될 이른바 더티 15에 포함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대비흑자 8위 국가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높은 관세를 매길 더티 15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정부 외교 당국자도 고율 관세를 피하긴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JTBC에 전한 바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다른 나라에 면제 조치가 있을 경우 최소한 차별 대우는 받지 않도록 협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개별 기업도 다음 달 2일 상호 관세를 기점으로 협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관세 발표 이후에 계속 협상을 개별 기업으로도 해나가고 또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가 이제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반란의 상품 구매와 결제 서비스가 모두 중단됐습니다. 카드사와 결제 대행업체가 신규 결제를 모두 막은 데 이어서 자체 결제 서비스인 반란페이도 멈춘 상태입니다. 반란은 일부 입점사에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데 업계에선 미정산 금액이 약 13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말 쌀쌀한 날씨에도 야구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대전 새 홈구장에 첫 등판한 한화 선발 류현진은 잘 던지다가 홈런을 맞았는데요. 디펜딩 챔피언 기아는 위즈덤의 이 홈런을 앞세워서 4연패 부진에서 벗어났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3회 말 최재훈의 안타와 황영목의 2루타에 이어 플로리얼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한화가 선취점을 따냅니다. 4회 초 기아 변우혁, 4회 말엔 한화 심우준의 적시타까지 엎치락뒤치락 승부가 이어집니다. 승리가 기아 쪽으로 기운 건 6회부터입니다. 기아 위즈덤이 몸쪽으로 낮게 들어온 류현진의 공을 왼쪽 펜스로 가뿐히 넘겨버립니다. 3경기 연속 홈런을 날린 위즈덤은 2년 전 메이저리그에서 류현진에게 당한 연속 삼진의 기억도 깔끔하게 날렸습니다. 7회까지 석점을 더 챙긴 기아는 5대3으로 경기를 마무리하며 4연패 수렁에서 벗어났습니다. 두산과의 원정 경기에서 승리한 삼성은 주말 위닝 시리즈를 챙겼고 롯데는 KT에 4대3으로 지고 있던 11회 말 연장전 한태양이 3년 만에 타점을 내며 무승부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창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LG와 NC의 경기는 전날 사고로 취소됐습니다. 구장 매점 부근 벽에 달려있던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관중 3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1명은 머리를 다쳐 수술을 받았습니다. 구단 측은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습니다. 2년 연속 1,000만 관중을 바라보는 한국 프로야구. KBO 차원의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네, 지난주 한강 작가를 비롯한 400여 명의 문인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하면서 한 줄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성명을 기획한 서효인 시인과 함께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흘 만에 400명 넘는 작가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어떻게 좀 처음에 시작을 하셨을까요? 12월 3일 이후에 매주 집회도 나가고 뉴스도 자주 보지만 뭘 할 수 있는지 자괴감도 들고 좀 무력감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던 중에 시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가 글을 쓰는 사람이고 문인이니까 작가들의 한 줄 성명을 모아서 한번 발표를 하면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나흘 만에 400명 네. 넘게 모였잖아요. 어떤 생각이 좀 드셨을까요? 이게 어떤 단체가 모은 게 아니고 개인이 개인에게 연락하는 방식으로 폼을 공유해서 성명을 받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참여하실 줄은 몰랐는데 저도 놀랐어요. 금세 모여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락을 못 받아서 참여하지 못해서 아쉽다라고 오히려. 표해 주시는 작가분도 굉장히 많아서 네. 뭐 아쉽기도 하고 뭐 뿌듯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보셨던 그 문장 중에 특히 좀 마음에 많이 남아있는 문장이 따로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한강 작가의 문장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를 믿습니다.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이 보편적 가치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자꾸 잊었던 것 같아요. 이걸 좌우 대립처럼 생각하고 어떤 정치적 유불리로 판단을 저도 모르게 해왔던 거예요. 근데 사실 알고 보니 이거는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이구나라고 생각하니 어떤 저의 행동이나 마음도 조금 더 다잡아지는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강 작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노벨문학상을 받으신 이후에 첫 대회 발언이기도 네. 했잖아요. 어떻게 좀 이게 이루어졌을까요? 다른 작가의 문장과 경중을 나눌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네. 제가 담백하게 메일을 보냈어요. 네. 이런 걸 준비하고 있다고 알리는 차원에서 사실 기대는 많이 안 했거든요. 작가의 부담감이 있을 테니까. 네. 그런데 너무 또 담백하게 답장이 왔더라고요. 뭐라고 그리고 좀 참여했다 하겠다고. 하고 다른 작가와 같은 방식으로 폼에 입력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문장도 마지막에 조사도 수정도 해주고 그래서 좀 놀랍고 부담에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었죠. 네. 네.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하시긴 했지만 매주 뭐 집회에 참여하신다고도 하셨고,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의 문학인으로서 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지금까지의 이런 과정을 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실까요? 비상계엄 초반에 이른바 응원본 집회라고 해야 되나 빛의 혁명 때에는 우리가 연대하는 힘으로 이 난국을 돌파하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믿음은 지금도 유효하지만 네. 지금에 와서는 헌재의 선고가 늦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이 여러 명의 시민이 민의를 모으는 투표나 광장에서 목소리가 아니라 소수 엘리트의 해석에 따라서 이 시국이 달라질 수가 있나 하는 불안감이 자꾸 들어요.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민 개개인의 영혼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가의 영혼이 잠식당하는 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서 빨리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촉구하는 네. 바입니다. 그 현장에서 접한 시민들의 목소리나 분위기는 직접 느끼시기엔 좀 어땠습니까? 점점 더 비장해지고 있죠. 비장해지고 있고 날씨가 추웠잖아요 이번 네. 주에. 그런데 막 초등학생들도 데리고 나오시고 또 연령대도 다양해진 것 같아요. 어르신분들도 나오시고 또 반대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모전을 벌여야 되나 이 당연한 일, 자명한 일로 소모전을 벌여야 되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리고 이 비장함이 어디로 흘러갈지, 이 혐오가 어디로 흘러갈지 공포감도 있어요. 네. 그 끝으로 뭐 이번 성명을 통해서 언제든 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헌법을 사랑하고 헌법을 신뢰하고 또 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면서 살 수 있도록 헌법을 수호해 주시길, 그리고 헌법을 수호하는 길은 다들 아실 거라고 믿고요. 헌법을 수호해 주시길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효인 시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기온이 평년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화요일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오르면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비 예보 없이 대기가 건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건조특보가 내려진 수도권과 강원권, 경상권 등을 중심으로 대기가 더욱 건조해져서 건조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